안녕하십니까. 협조한 세상 만들기의 박교수입니다. 지난 일부에서는 2026년 삼성전자 파업협상을 이해관계와 파트너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노조의 파트너는 총파업이었고 회사의 파트너는 버티기였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와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협상판의 비용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 파업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막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곧바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2부에서는 협상의 두 번째 요소인 정당성과 객관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은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요구가 곧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협상은 기준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과급을 둘러싼 요구가 파업의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둘째, SK하이닉스 사례는 삼성전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되는가? 셋째, 경영진과 이사회는 회사의 장기 이익과 주주 이익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오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성과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파업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또는 사업 성과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이익 배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노사 간 힘 겨루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 기준, 회사의 사업 구조, 주주의 권리, 미래투자,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기여까지 모두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의 성격을 봅니다. 삼성전자 파업의 핵심은 임금 삭감이 아니었고 부당해고도 아니었고 고용 안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성과급이었습니다. 노조는 기존 OPI 즉 초과이익 성과급의 투명성과 상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DS 부분에 별도의 특별경영 성과급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노사는 DS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했고 이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불만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총파업의 핵심 명분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노조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성과급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큰 성과를 냈고 그 성과를 만드는 데 노동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불투명했다면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면 그것도 협상의 중요한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정당한 파업 대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직접 대가라면 임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 시장 상황, 자본 투자, 반도체 경기,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라면 그 성격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임금이라기보다 기업 성과의 사후 배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사기업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면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구별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경제적 부가가치, 자본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에 좌우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직접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 교섭의 대상인지 또한 이를 이유로 한 파업이 정당한지까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판례는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성과급은 통상적인 임금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청도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로의 직접 대가인 임금 문제가 아니고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라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체 교섭과 파업의 정당한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논쟁의 첫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성과급은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파업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그 기본 구조는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임금과 약정된 상여금,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인재를 붙잡고 성과를 장려하며 조직 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보상 수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성과급 조정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OPI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위에 DS 특별 경영 성과급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즉, 기본임금, 기존 성과급, 그리고 사업성과 배분형 특별 성과급이라는 새로운 층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인가? 아니면 기업 이익의 배분인가? 영업이익 또는 사업 성과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는 순간 성과급은 단순한 인건비를 넘어 이익 배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성과급은 회사가 투자,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주주 환원 등을 고려한 뒤 지급 여부와 그 규모를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N% 성과급 요구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먼저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자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기업이익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직원, 협력업체, 채권자, 정부, 주주, 미래투자, 연구개발, 고객 신뢰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의 사업성과 일부를 장기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배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질문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는가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운 가장 강력한 비교 기준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삼성전자 DS 특히 메모리 사업부 직원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같은 AI 반도체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HBM과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인재 경쟁도 치열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DS 직원들이 경쟁사와 비교해 보상 격차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상대적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절대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산업, 비슷한 직무, 비슷한 경쟁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봅니다. SK 하이닉스 사례는 삼성전자 노조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비교 기준과 객관적 기준은 다릅니다. 협상 카드로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에서 객관적 기준은 중요합니다. 시장 가격, 업계 관행, 법적 기준, 회계 기준, 과거 사례, 제3자의 평가 같은 것들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기준이 되려면 조건이 비슷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산업 구조, 사업 포트폴리오, 위험 구조, 투자 구조, 인력 구조가 유사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지만, 즉 DRAM, NAND, HBM, SSD 등 대부분의 사업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라는 하나의 산업축 안에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에는 DS는 물론 DX, SDC, 하루만 등이 있습니다. DS 안에도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가 있습니다. DX에는 스마트폰, TV, 가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SDC는 디스플레이, 하루만은 전장과 오디오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는 말만으로 두 회사를 같은 기준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기준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 기업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TV,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전자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준을 삼성전자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복잡한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전체 기준일까? DS 기준일까? 메모리 사업부 기준일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의 적자는 어떻게 반영할까? DX가 과거 벌어들인 이익이 반도체 투자에 기여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종합전자 기업으로서 누려온 사업부 간 시너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답되지 않은 채 SK하이닉스도 했으니 삼성전자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객관적 기준이기보다는 비교 압박에 가깝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선택은 SK하이닉스의 조건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삼성전자의 선택은 삼성전자의 조건 속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사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 특별성과급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례 효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N%, 사업성과 N% 방식의 성과급 제도화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대기업 노조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다릅니다. 조선과 IT 플랫폼은 다릅니다. 바이오와 통신도 다릅니다. 산업마다 투자 주기, 경기 사이클, 인력 구조, 자본 투입, 협력업체 구조, 수익성, 위험 부담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어느 회사가 N%를 받았으니 우리도 N%를 달라는 방식으로 확산된다면 협상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모방 경쟁이 됩니다. 객관적 기준은 유행처럼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기업의 사업 구조, 위험 구조, 투자 구조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딩 기업의 노조와 경영진이라면 자신들의 합의가 다른 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했어야 합니다. 이번 노조 논쟁에서 어떤 장관은 초과 이익을 이해관계자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초과 이익을 원청,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만 초과 이익을 가져가고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가 배제된다면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가 만든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이 정당하다고 해서 곧바로 정책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연대 임금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누구? 정규직만? 하청 노동자도? 1차 협력업체만? 2차, 3차 협력업체도? 지역사회도? 그리고 주주는 어떤 지위에? 그리고 미래 투자 재원은 어떻게 보호하고 손실이 날 때 이해관계자가 함께 부담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초과이익 공유로는 좋은 문제제기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이익 배분을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세우도록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하고 노동자는 회사의 장기 경쟁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쟁점은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입니다. 노동자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함께 나누자. 그 돈은 노동자가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실을 내면 누가 부담하는가?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은 보호됩니다. 그리고 고용은 쉽게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손실을 직접 부담합니다. 회사가 적자를 내면 주가는 떨어지고 배당은 줄고 투자 원금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황기에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배정하고 불황기에는 손실을 주주와 회사가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입니다. 물론 성과급은 이익이 줄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호황기 이익은 단순히 나눌 돈만이 아닙니다. 불황기에 버틸 자금이 되고 다음 세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금이 됩니다. 따라서 성과 공유는 가능하지만 위험과 장기 투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성과 보상이 정당하려면 기업, 위험, 장기 가치가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도요타 노조 사례가 많이 소개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협상은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만 묻지 않습니다. 좋은 협상은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가도 묻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관계는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과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산성, 품질, 고객 신뢰, 미래기술, 조직 혁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성과 공유만 있고 생산성 책임이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도 봐야 합니다. 노조는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사의 장기 이익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경영진과 이사회입니다. 경영진의 책임은 파업을 막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미래 투자 제한을 지켜야 하고 주주에게 설명 가능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부 간 형평성과 조직 통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문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10년간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지만 그 재원은 사업성과의 10.5%입니다. 기존 OPI까지 포함하면 사업성과의 상당 부분이 성과급 재원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합의가 회사의 장기이익에 부합하는가?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가? 주주의 자녀 청구권과 충돌하지 않는가? DS와 DX의 조직 통합을 해치지 않는가? 이 기준을 다른 사업부와 계열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10년 후 산업 환경이 바뀌어도 감당할 수 있는가 등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특정 경영진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파업을 막기 위한 합의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장기적으로 회사와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모두에게 설명 가능한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 또는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먼저 정하는 것이 주주의 자녀 청구권과 충돌하는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역할을 우회한 것은 아닌지,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등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원에서 위법, 배당이나 배임으로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협상론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좋은 협상은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좋은 협상은 나중에도 설명 가능한 기준을 남겨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역사도 이사회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업이지만 그 전신인 하이닉스는 IMF 위기 이후 심각한 구조조정 압박을 받았습니다. 2001년 말부터 미국 마이크론과의 협상이 본격화되었고 2002년 4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DRAM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채권단은 이 방안을 승인했지만 하이닉스 이사회는 독자 생존 가능성, 매각 조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에는 큰 논란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는 독자 생존했고 이후 SK그룹에 편입되어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사회는 당장의 압박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회사의 장기 가치와 산업의 미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와 하이닉스 매각 거부는 성격이 다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단기 압박 속에서도 장기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업을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업을 막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많이 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젠슨 황이 직원들에게 가능한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보상을 제공하고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같은 그러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의 크기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엔비디아식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 장기 기업 가치, 주가 상승, 개인 기여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합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많이 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부 호황에 따라 집단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개인의 혁신 역량과 얼마나 연결되는가입니다. 이제 단순히 사업부 실적만으로 보상 체계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메모리 사업부의 생산 안정화도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의 설계 인재도 중요합니다. DX의 소프트웨어와 AI 인재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집단 배분이 아니고 장기 가치와 개인 기여를 함께 반영하는 보상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단순 영업이익이 아니고 장기 가치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세금이자 자본비용, 미래투자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현금 흐름, 투자계획, R&D, 설비투자, 주주환원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사업부별 성과와 회사 전체 기여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메모리의 초과 성과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X가 회사 전체 현금 흐름을 떠받친 기업,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의 장기 투자 성격, 삼성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호황기에는 이익을 나누되 불황기에는 어떤 조정 원칙을 적용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이익만 가져가는 권리가 아니고 회사의 장기 성과에 대한 책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사회와 주주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과급이 단순 임금이 아니고 이익 배분 성격을 가진다면 노사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 이익과 주주 이익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기여도 별도의 사회적 기준 속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만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또 다른 불공정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청, 협력업체, 하청, 지역사회, 주주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 정해야 합니다. 기준 없는 분배는 정의가 아닙니다. 기준 없는 성과 공유는 갈등의 시작입니다. 오늘 2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명성 요구는 논의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 N%를 별도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임금과 약정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 외에 회사가 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별도 몫으로 요구하는 순간 문제는 근로의 대가를 넘어 기업 이익 배분의 문제로 바뀝니다.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가 불만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삼성전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불만과 정당한 기준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임금 삭감이나 부당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성과급이었습니다. 그것도 근로의 직접 대가라기보다 기업 이익의 배분에 가까운 특별 성과급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업을 통해 영업이익 또는 사업성과의 일정 비율을 제도화하라는 요구는 처음부터 정당성 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까지 포괄하는 종합전자 기업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입니다. 노조는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사의 장기 이익과 주주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경영진과 이사회입니다. 파업을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업을 막기 위해 회사의 미래 투자 재원, 주주의 자녀 청구권, 사업부 간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좋은 협상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의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협상은 힘의 게임이 아닙니다. 협상은 정당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기준 없는 합의는 파국을 잠시 막을 수는 있어도 더 큰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금 대신 자사주 지급은 정말 묘수인가? 1년 이후에는 구조적 해결인가? 임시 봉합인가?
3부에서는 옵션, 합의안 등 협상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조하는 세상 만들기의 박효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